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 조사론 제7주차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는 1교시에 이어서 실험 설계에 대해서 타당도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내적 타당도, 그 다음에 외적 타당도, 그 다음에 실험 설계 타당도 향상 방안에 대해서 함께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 앞에 나와 있죠. 자, 내적 타당도가 뭡니까? 어떤 연구에서 독립변수 때문에 종속변수의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확신한 정도, 독립변수가 확실하게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그게 내적 타당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은 독립변수 이외의 어떤 외생변수가 실험 결과인 종속변수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변수 간의 인과관계의 추론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은 첫 번째, 성숙 효과, 그 다음에 외부 사건, 검사 효과, 일단 세 개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조사 설계에서는요,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타당도가 높아야 되겠죠. 여기서 그 타당도의 측정의 타당도, 측정 도구의 타당도와는 일단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냥 조사 설계가 인과관계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타당도입니다. 내적, 외적 타당도. 그렇기 때문에 조사 설계의 타당도는 내적, 외적 두 개만 있습니다. 자, 자아존중감 프로그램 이제 청소년들에게 했는데, 하고 났더니만 이 자아존중감 점수가 상승했다.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자아존중감 점수가 상승이 결국 자아존중감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확신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내적 타당도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적 타당도라는 것은 결국 종속변수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차이가 확실하게 이것은 독립변수인 것이 맞아. 확신이 들어. 그럴 때 이제 내적 타당도를 거론하는 거죠. 자, 제일 먼저 성숙 효과. 성숙 효과는 뭐냐면 연구 과정 동안 독립변수인 실험 처치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연구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이 자연스럽게 변화하여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발생하는 어떤 조사 참여자의 생물학적 발달이나 성장을 경험할 때 발생하는 변화가 바로 성숙 효과입니다. 이런 게 있겠죠. 예를 든다면 재난 현장에서 노출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 달 뒤에 이들의 대상으로 트라우마 정도를 측정하는 것.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성숙과에 대한 이해인데, 이런 연구의 결과가 개입의 영향 때문인지 아니면 때가 돼가지고 자연스러운 성장 때문인지 그런 게 좀 확신하기가 어렵다. 그게 이제 성숙 효과라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노인요양센터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파악한 다음에 1년 전과 비교해서 현재 입소 노인들의 건강 상태 변화를 유의미하지 않는다고 해서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발달상의 변화인 성숙효과, 그러니까 노화, 노인성 질환, 퇴화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오히려 효과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성숙효과입니다. 두 번째, 외부 사건. 외부 사건, 우연한 사건, 같은 말인데, 연구 과정 동안 연구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발생한 우연적인 사건이 종속 변수인 연구 대상자의 태도나 행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외부 사건입니다. 외부 사건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이런 게 있겠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를 했습니다. 사전사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이후에 평가 결과 자아존중감이 향상된 거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때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인문학 강좌를 듣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유명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했던 어떤 유명인을 만나가지고 우연치 않게 강좌를 들었는데 자아존감이 더 올라간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야, 이게 정말 청소년 자아존중감 때문에 올라간 건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연한 사건, 외부 사건 같은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사 효과. 검사 효과는 뭐가 있냐면 프로그램 시행 전후에 동일한 측정 도구의 반복적인 사용이 실험 처치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이거죠. 테스트 효과라는 말 같은 말인데 사전검사하고 사후검사에서 동일한 측정 도구를 사용을 했는데 측정 도구에 이제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입의 효과와 관계없이 두 번째 측정 검사에서 측정치가 개선된다. 그러니까 사전 사후 검사를 했겠죠. 프로그램 한 다음에 프로그램 전에 사전 검사하고 끝난 다음에 사후 검사했어. 근데 문항이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딱 봤을 때 이게 측정 도구에 대해서 나름대로 학습 효과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뭔가 좀 검사 측정치가 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검사 효과인데, 그래서 검사 효과의 어떤 하나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있겠죠. 청소년 자아존중감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는데, 그래서 사전하고 사후 검사를 비교했습니다.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전 검사하고 사후 검사에서 측정 도구가 같게 사용할 수 있을 때가 있겠죠. 만약에 똑같은 걸 사용했다면 이 사전에 했던 그 검사가 사후 검사에 영향을 준다 이겁니다. 주면 안 되는데 주기 때문에 내적 타당도가 저해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검사 효과. 지금 검사 효과, 테스트 효과 있죠.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도구 효과. 도구 효과는 뭐냐면 연구 과정에서 검사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전 검사하고 사후 검사 때 서로 다른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실험 처치 효과가 왜곡된 거. 그러니까 검사 효과랑 도구 효과랑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점이 있죠. 도구 효과는 검사 효과에서 살펴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에 다른 걸 사용했다는 거죠. 왜? 검사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게 했던 것이 오히려 그게 내적 타동을 저해하게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결과를 해석할 때 프로그램의 효과 때문인지 아니면 측정 도구의 차이 때문인지가 구분이 어렵다. 그게 이제 도구 효과인 거죠. 그래서 이 도구 효과에 하나 또 예를 들어본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검사 효과. 이 검사 효과를 의식을 해가지고 그 자아존중감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전사후 검사를 서로 다른 평가 도구로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척도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비교할 때 그 차이가 프로그램에 때문인 건지 아니면 이 척도 때문인 건지가 좀 분간하기 어려운 상태. 그게 바로 도구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대상자의 선정 편향. 이건 뭐냐면 연구 대상자를 무작위 할당하지 못해가지고 처음부터 두 집단의 최초 상태가 서로 달라가지고 독립변수의 효과가 왜곡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 연구 대상자를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이제 무작위 할당을 하는데 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어느 한 집단으로 편향돼서 차이가 나타날 경우에는 내적 타당도가 떨어진다 이 말인 거죠. 이 연구 대상자를 무작위로 할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처음부터 두 집단이 최초 상태가 서로 달라. 그렇기 때문에 독립변수의 실험 전치 효과가 왜곡돼서 나타났다. 예를 들어보자면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부모님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서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행을 했습니다. 교육을 마친 다음에 1년 동안 교육을 받은 부모 집단과
받지 않은 부모 집단 간의 아동학대 관련 지표를 살펴보니까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부모 교육의 효과라기보다 연구 대상자의 선정 편향, 그러니까 부모 교육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만 뽑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연구 대상자의 선정 편향이 바로 내적 타당도를 제한하는 요인에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통계적 회귀. 이 통계적 회귀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겁니다. 사전감사에서 평균보다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은 결과를 보고한 참가자가 이제 다음 검사에서는 평균값에 근접하는 경향을 보이는 현상. 뭐 이렇게 될 때 독립변수의 효과 때문에 점수가 개선되고 확신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사전검사를 이제 실시를 하는데 평균이 10점 만점 중에 5점이야. 그런데 평균보다 극단적으로 높아. 10, 10, 10, 10. 아니면 극단적으로 낮아. 0점, 1점 이렇게. 이런 참가자가 있다면 다음 검사에서는 평균값에서 좀 더 모인다는 거죠. 다음 했을 때는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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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1 그게 치우치는 게 아니라 평균 5에 4, 5, 6 이게 모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통계적 회귀현상, 평균값으로 돌아오려고 한다는 거죠. 통계적 회귀현상. 뭐 이렇게 되면은 독립변수의 효과 때문에 점수가 계산된다고 확신하기가 좀 어렵겠죠.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있겠죠. 만약에 우울감이 극단적으로 높은 경우에 프로그램 이후에 우울 정도가 개선이 됐다고 봅시다. 그럴 경우에 사후에 측정하는 평균값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프로그램의 효과인지 통계적 회귀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최고치하고 최저치의 점수는 더는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만점이 10점인데 11, 12를 줄 수가 없어. 근데 또 뭐 0.1점이야. 그럼 0.2는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치우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평균적으로 돌아온다. 이게 바로 이제 통계적 회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올 게 연구 대상자의 상실. 이거는 뭐냐면 갑자기 연구 과정 동안 일부 연구 대상자가 갑자기 다양한 이유로 인해 가지고 중도에 탈락함으로써 사전검사하고 사후검사 간의 결과에 변화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겠죠. 연구 대상자의 어떤 이 상실, 연구 대상자 탈락이라고 같은 말인데, 연구 도중에 그냥 뭐 이사 갈 수도 있고, 뭐 갈등이 나서 빠질 수도 있고,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탈된 거, 이게 바로 연구자의 상실인 거죠. 그래서 이 연구 대상자 상실에 대한 예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제 미술 치료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처음에 12명 놓고 진행을 했는데 프로그램이 이제 끝났어. 뭐 5회기가 됐든 10회기가 됐든 한 뭐 4주 정도 계속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근데 갑자기 프로그램이 모두 끝난 뒤에 보니까 7명만 남게 된 거예요. 야, 나머지가 다 탈락된 거예요. 그래서 사후 측정에서 사전에 비해서 문제 행동이 개선된 거로 만약에 나타난 경우에는 이게 프로그램의 효과일 수도 있지만 프로그램에 우호적이거나 아니면 흥미를 가진 청소년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측정 결과가 모호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인과관계 방향의 모호성. 이건 뭐냐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서 시간적 순서의 모호성 때문에 어떤 변수가 원인인지 어떤 변수가 독립변수인지 불명확해졌기 때문에 인과관계 방향이 결정하기가 어렵다. 이게 인과관계 방향의 모호성인데 이걸 예를 들어야 좀 이해가 쉽습니다. 인과관계 모호성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3개월 동안 뭐 알코올 의존 단계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어요. 이 모임의 참여 조건은 뭐냐면
프로그램 진행 기간 동안 일단 술을 먹지 말아야 돼. 그래서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들의 단주 비율, 그 다음에 중도 탈락한 클라이언트에 비해서 만약에 높다. 그랬을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효과가 말하기에는 프로그램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에는 약간 모호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의 효과로 인해서 단주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프로그램에 남아있기 때문에 중독 탈락자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완주와 그 다음에 단주 사이에는 인과관계 방향이 좀 어정쩡하다. 이게 바로 이제 인과방해 모호성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 처치의 확산과 또는 모방 효과, 뭐 개입 효과의 확산 또는 모방 효과 뭐 이런 거 같은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 실험 집단의 효과가 통제 집단으로 확산돼 가지고 실험 처치의 효과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거. 그러니까 이거죠.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만나거나 뭐 대화할 수 있는 경우에 실험 집단에 참가한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만약에 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의 효과가 통제 집단까지 확산되고 모방이 된 거죠. 이럴 경우에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사이에서 그 차이가 약해지기 때문에 내적 타당도에 위협을 줄 수 있다. 자, 실험 처치의 확산 또는 모방 효과에 대한 예를 한번 찾아본다면 뭐 이런 게 있겠네요. 한 중학교에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다녀온 참가자들은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는 법, 뭐 칼로리를 계산하는 법, 그 다음에 운동 방법 이런 것들에서 듣고 이를 같은 반 친구들에게 막 수시로 막 전달을 해줘. 이럴 경우가 개입 효과의 확산 혹은 모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험 처치의 확산 또는 모방 효과. 이렇게 해서 이제 9가지 대해서 쭉쭉쭉쭉 내적 타당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외적 타당도. 자, 외적 타당도는 뭐냐면 그냥 일반화할 수 있는 게 외적 타당도. 더 넓은 개념인 거죠. 외적 타당도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 결과를 연구 대상자 모집단이나 다른 대상 혹은 다른 상황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거나 일반화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A 집단이 뭐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이걸 B, C 해봐도 될 것 같아. 똑같이 잘 효과가 나왔어. 그게 이제 일반화시킬 수 있는 거죠. 그게 외적 타당도가 높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외적 타당도. 근데 이 외적 타당도는 결국 개념이 뭐냐면 외적 타당도의 개념. 뭐 연구를 통해 가지고 그 인지한 인과관계에 대한 결과를 그 조건을 넘어서 다른 환경이나 뭐 다른 집단까지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가 바로 외적 타당도다. 그런데 이제 이런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학습할 내용인 거죠.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에는 크게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첫 번째가 대표성이 없는 표본, 두 번째가 연구 상황, 세 번째가 연구 대상자의 반응성, 네 번째가 플라시보 효과, 다섯 번째가 다중개입 효과. 이렇게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은 하나 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외적 타당도 일반화시키는 정도를 말한다고 했죠. 자, 이 외적 타당도의 저희 첫 번째 대표성이 없는 표본. 이건 뭐냐면 뭐 무작위 표집을 못해가지고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면 연구 결과를 모집단에 일반할 수 없다. 그러니까 대표성이 없는 표본, 뭐 말 그대로입니다. 뭐 이 보통 표본 조사는 모집단에서 무작위 표집으로 추출된 대표성 있는 표본으로 시행을 하죠. 그런데 이 표본을 무작위 표집으로 추출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가 많아요. 특히 사회과학에서. 하나 예를 들자면 뭐 자발적인 참여만으로 대상으로 연구 표본을 구성한다면
대표성이 없는 표본이 가능성이 높아요. 이처럼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고 특정 부류 사람으로 구성이 된다. 그러면 연구 결과를 모집단에서 일반화할 수 없겠죠. 그게 바로 이제 대표성 없는 표본. 그러니까 자발적 참여자로 나 이거 하고 싶었어. 그런 사람만 모집해서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원하는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다. 두 번째, 연구 상황. 연구 상황은 뭐냐면 특정한 연구 상황에서 시행한 연구 결과를 모집단이나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거나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연구라는 것은 현실을 근거로 사실을 발견하거나 가설을 검증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현실과 가장 유사한 연구 상황에서 진행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 환경이나 이 절차 같은 것들이 현실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실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연구 상황에서 시행한 연구 결과를 모집단이나 다른 사람에게 정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연구 상황. 세 번째는 연구 대상자의 반응성. 자, 여기부터 조금 같은 말이 이제 연구대 반응성이 이제 호손 효과인데 호손 효과라는 말을 많이 써요. 호손 효과가 뭐냐면 그 관찰을 딱 이제 연구에 뽑았습니다. 근데 이 실험 대상자들이 이거 관찰하면은 뭐 문화상품권 30만 원을 준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싫은데도 더 적극적으로 그 상품권 받으려고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관찰자 연구자 앞에서. 그런 게 이제 호손 효과인데 뭐 쉽게 얘기한다면 연구 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행동과 프로그램의 반응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이렇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가 자신이 연구 대상임을 인식하기 때문에 평소와 약간 다른 행동을 보여. 그게 바로 호손 효과다.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이런 상황에 보이는 그 연구 대상자의 반응과 행동은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에요. 호손 효과는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다른 대상이나 상황까지 일반화하는 데는 어렵다. 그래서 이 호손 효과를 막기 위해서는요, 연구 참여 사실을 연구 대상자가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너무 강요하다 보면은 윤리적 기준에 좀 어긋난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의 반응성 효과, 그러니까 그 호손 효과를 통제를 해가지고 연구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제 집단을 설정해서 연구 결과의 사실 여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위약 효과라고 하는데 언론에 많이 나왔죠. 뭐 호손 효과가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어떤 의학 분야에서 제안한 방법인데 플라시보 효과는 실제로 실험 처치나 개입이 없는데 연구 대상자는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로 효과가 나타나는 효과, 그러니까 위약 효과. 그러니까 연구 대상자가 스스로 연구 반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연구 대상자의 반응 효과인데 예를 하나 들자면 이런 거죠. 약물 검사에서 가짜 알약을 먹는 집단이 진짜 알약을 먹는 집단에서 나타나는 효과들을 부분적으로 보이는 것. 이처럼 플라시보 효과로 인해 가지고 실험조사의 결과가 자연적인 상황에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바로 플라시보 효과죠. 플라시보 효과. 자, 이 플라시보 효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다중개입 효과. 이 다중개입 효과는 뭐냐면 이 연구 대상자가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거나 아니면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막 연속해서 참가를 해.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개입 결과의 원인에 의한 발견하기가 어렵겠죠. 뭐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뭐 3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개입에서 연구 대상자는 3번째 프로그램 제공한 후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도대체 이 3번째 프로그램만의 효과인지 앞에서 제공한 2개의 효과 때문인지 구분하기가 좀 어렵겠죠. 이럴 때 다중개입 효과가 나타나서 일반화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배울 내용은 실험 설계에서 타당도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 그래서 첫 번째, 내적 타당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무작위 활동을 하고
제거할 거 제거하고, 배합할 거 배합하고, 상쇄할 거 상쇄하고, 그리고 통계적 통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5가지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둘씩 살펴본다면, 무작위할당 뭐 지속적으로 얘기했죠. 무작위할당 자체가 개념이 연구 대상자를 실험 처치나 뭐 개입 상황에 균등하게 노출하기 위한 절차인데, 이 무작위할당은 결국 모든 연구 대상자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뽑힐 확률을 동일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외생 변수를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무작위할당. 무작위할당 꼭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거. 제거는 독립 변수 이외에 어떤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어떤 외생 변수를 아예 그냥 차단하는 겁니다. 뭐 하나 예를 들자면, 특정한 경험이 실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그런 경험의 대상자를 빼버려. 그런 경험자 대상자를 표본으로 그냥 선정을 해서 그 효과를 아예 제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배합은 뭐냐면, 그 외생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을 알고 있을 때 그 변수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균등하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두 집단을 동일하게 선정하는 거. 조화롭게. 이게 배합인데, 배합은 말 그대로 그 균형이죠, 균형. 그러니까 독립 변수인 실험 처치를 제외하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모든 속성을 동일하게 만든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뭐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회부 발송 여부에 따라서 회비 납부일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체 회원을 성별, 연령, 그리고 구성된 할당 행렬의 어떤 각 칸에 배치를 하고, 또 절반에게는 회부를 보내고 나머지 절반을 회부를 보내지 않는 거. 균형을 맞추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쇄. 상쇄는 뭐냐? 외생 변수의 강도가 동일하지 않을 때 서로 다른 실험을 실행을 해가지고 아예 그냥 외생 변수의 영향을 제거하는 것.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2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를 조사를 하는데, 이 2가지 프로그램의 제시 순서에 따라서 선호도 차이가 발생을 만약에 한다면 프로그램의 제시 순서를 바꿔가지고 재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로 외생 변수 통제하는 것이 상쇄다.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 통제는 뭐냐면, 통계 분석 기법을 사용해서 외생 변수를 통제하는 것으로 일종의 사후 통제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통계적 통제의 이 개념 자체가 뭐냐면, 실험 설계에서 통제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계 분석 기법을 통해서 외생 변수를 아예 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통제 변수를 독립 변수로 간주해가지고 실험 설계에 포함해가지고 실험을 시행한 다음에 그 결과 분석에서는 그 통계적 영향을 통제를 하거나, 뭐 공분산 분석이라 하죠. 공분산 분석에서는 아예 통제 변수를 그냥 통제한 상태로 그냥 집단 평균을 비교하는 거. 이게 이제 통계적 통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적 타당도를 향상하는 방안도 필요하겠죠. 외적 타당도 향상. 자, 이 외적 타당도 향상 방안에는 크게 2가지. 표본의 대표성을 향상하고,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거나 반복해서 연구 시행할 때 외적 타당도가 확보가 되겠죠. 자, 이 외적 타당도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사실은 무작위 표집을 통해 가지고 표본을 선정한 뒤에 무작위로 실험 집단과 통계대에서 배치하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고자 하는 뭐 집단, 뭐 상황, 그 다음에 시기를 일단 규정한 다음에 이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이질적인 사례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아주 계획적으로 표집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고자 하는 뭐 집단, 상황, 시기를 규정한 다음에 그와 같은 집단, 상황, 뭐 시기, 계층 중에서 그 각 계층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추고 있는 최소한의 그냥 하나의 사례가 포함될수록 표본을 딱 선정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외적 타당도 확보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 표본의 대표성 향상은 말 그대로 표본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 이 확률 표집 방법으로 선정한다. 무작위 할당을 한다. 무작위 표집을 한다. 이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본의 크기를 크게 반복하려면은 비확률 표집을 통해 가지고 표본의 크기를 아예 그냥 크게 하거나 연구를 그냥 반복을 해서 연구를 축적치를 쌓아두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외적 타당도를 향상 방안으로는 결국 가장 먼저 시행할 게 표본의 대표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표본의 이 대표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선전된 연구 대상자가 모집단의 전체를 얼마나 잘 대표하냐 이걸 나타내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확률 표집 방법, 무작위 표집이 중요하죠. 만약에 비확률 표집을 사용한다 그럴 때는 이제 모집단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외적 타당과 낮은 연구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으로 2교시 모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